네, 그러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전당대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 그러니까 오후 4시 45분쯤이면 개표가 마무리되고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대표가 선출이 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의원님 오늘 당대표가 선출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김기현 의원의 과반 득표로 오늘 현장에서 대표로 선출되느냐 네. 아니면 50%가 안 돼서 결선 투표 3월 10일 나흘 후로 가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찍 흐름을 보면 오늘 아마 김기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는 돌이켜보면 보셔야 될 게 이게 3차 전당대회예요. 무슨 말이냐? 1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선출, 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뽑았고 네. 3차인데 지금 국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이, 안철수가, 황교안이, 천하람이 대표로서 가장 낫느냐 하는 그 경쟁 구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아니면 약간 좀 지금 견제라고 뭐하지만 약간 좀 다른 신호를 보내야 돼. 신호를 보내야 되나? 요 구도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도 높은 것도 다 제가 보기에는 네. 조직적인 그런 힘이 바탕이 됐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마 김기현 의원이 뭐 확인할 수 없어요. 네. 아직 뭐 아무도 모를 테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은 저보고도 점을 치라 그러면 예상하라 그러면 높은 것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신 의원께서는 오늘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게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를 찍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선거 인단 수가 대거 늘었어요. 지난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때는 한 33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83만 명.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 선거인단 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50만 명이 늘어난 이 선거인단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각자 주장하기를 지금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도 우리가 20만 명을 더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계 쪽에서도 우리도 20만 명의 책임당원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만 명의 책임당원은 어디서 왔는지가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0만 명의 책임당원 늘어난 숫자가 상당한 변수가 될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윤계라기보다는 보수 정당이 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개혁을 바라는 그런 이제 중도 보수의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좀 점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역시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분모가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83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50만 명 정도가 이제 투표를 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 50만 명을 다 조직표로 동원해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 50만 명의 과반을 점하기가 아무래도 5만 명의 과반을 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1차에서 끝나기는 어렵다. 다만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점하지 못하더라도 과반에 육박하는 50%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득표를 가지고 1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를 가도 대역전의 이변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만약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1위 할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예를 들어서 50이 안 되고 40 한 6, 7, 8 정도 된다 칩시다. 네. 된다 치면은 그나마 2차로 결선 가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40대 초반 40 뭐 1, 2, 3, 42, 3 이렇게 나오면 결선으로 가면 뒤집힐 공산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도왔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도 온 국민이 아는 상태에서 1차에서 만약에 50이 못 넘고 40대 초반으로 된다면 굉장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 지지했던 당원들이 힘이 빠지고 네. 아야 이렇게 되면 결선 역시 자 내일 3월 9일 날 1대1 토론해요. 1위와 2위가 토론하고 그다음에 바로 3월 10일 날 똑같은 모바일 투표에 에라에서 투표한 다음에 10일 날 결정.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쪽은 오히려 변화를 바라고 완전한 새로운 전복을 꿈꾸는 이런 힘이 붙기 때문에 위험이 진다고. 그래서 만약 결선을 가게 되면 40% 종반이냐 40대 초냐 그게 관건이 될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공산이 훨씬 더 투표로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 눈에는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 좀 첨언을 하면은요. 이제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과연 누가 2위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는 이제 선거인당은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실제 전당대회 투표는 책임당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략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또 천하람 후보가 대략 15%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막판으로 가면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좀 이 포지셔닝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제 반핵 깃발을 계속 강도 높게 선명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계가 20만 명의 책임당원을 만약에 끌어들였다면 그리고 또 이 이준석계 그러니까 이 뭐 천하람, 천하용인이죠. 여기는 이제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망은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 2, 3위가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좀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2위를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게 언론, 신문 방송에서는 천하람 후보의 약진, 이준석계의 돌풍 이런 표현을 쓰고 네. 싶어 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2위는 안철수 후보가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자 약점이 인지도. 그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하는데 당내의 핵심 지지 그룹이 없어요. 지지층이 없어요. 그것도 약점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 따라가기가 적어도 1, 2위 김기현, 안철수를 따라가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무리 지원 사격을 해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 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역 기반이라든지 당원 기반 이런 데서 한계를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다. 현실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2위는 1, 2위는 보나마나한 상황이 될 거다.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알겠습니다. 투표율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최종 투표율이 55.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역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고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온 것을 두고 지금 각 후보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투표율이 높아야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에 대한 해석도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뭐 다 자기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론조사 그 추세대로 대충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분석하다 보면은 유불리까지 분석이 되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역대 최대 전당대회에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는 이제 이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당 지도부를 뽑는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55% 역대 최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 진영들이 최대로 총 결집에 나섰어요. 일단 뭐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승부를 세기를 받지 않으면은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1차에서 승부를 끝내자라면서 조직을 총동원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투표율이 높아진 거고 반면에 지금 이제 반윤계의 깃발을 내세우고 있는 지금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등 뭐 천하용인 이 팀들도 2차에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대역전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지금 총결집에 나섰고 실제로 이제 반핵 깃발을 내세우면서 확실하게 지금 김기현 후보하고 차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 또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 또 중도 그리고 2030의 나름대로의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이 제가 볼 땐 또 뛰어들었을 것 같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정통 보수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지지층들이 합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2위는 안철수 후보가 할 가능성도 높지만은 이런 양상이 만약에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2위를 상당히 좀 확률이 희박합니다만은 천하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이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55%라는 수치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4명이 어떻게 보면 각양각색 4인 4색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4명 다 조금씩의 특색이 있는 거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캠페인에는 이 선거에는 참석해야 되겠다는 동력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른바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세 드시도 당원들은 당의 안정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다 뭉친 거다. 그래서 55%가 얼마 정도냐. 그러니까 83만 명의 당원관에 46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46만 명이라 하면 2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그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나왔을 때 투표율 63점 얼마야? 63, 55. 대권 그렇게 하트하게 뜨겁게 붙었을 때가 63이었는데 55라 하면 거의 대선 후보 경선 비슷하게 따라올 정도로 달아올랐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건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게 됐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지지층들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린 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철되는 흐름은 개인의 우세, 개인의 열세 우세, 개인이 뛰어나다는 그게 전선이 아니라니까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그 흐름이 강해진 거예요. 이거는. 왜요? 흐름 자체가 당원 100%라 하고 오늘이 3월 8일이잖아요. 1년 전에 뭐가 있었죠? 대선 하루 전이었어요. 3월 9일. 2022년 3월 9일 날 우리 선거를 치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딱 이제 선거한 지 1년, 이제 딱 오늘로 1년이 됐어요. 집권 2년 차에 대통령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변수가, 제가 볼 결정적 변수가 이재명 변수가 생겨요. 이재명 변수. 이재명 변수라는 게 뭐야? 팩트가 저렇게 국회에서 체포안이 부결된 걸 보면서 이 당원들이 어떻게 보냐면 당내의 투쟁, 당권 다툼보다는 지금도 대통령 선거 연장전이 진행되고 있구나. 아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저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또 대야전선, 야당과의 전선이 좀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당원들이 안정론 쪽으로 확 쏠려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 변수예요. 제가 결과를 봐야 되겠으나 제 눈에는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이번에. 네. 이재명 요소가. 높은 투표율의 유불리를 여쭤보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답변은 달라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1강, 나머지가 이제 3약이니까 이 구도는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높은 투표율의 유불리를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좀 구체화시킨다면 이런 높은 투표율은 김기현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고 좀 저조하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조직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사실상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의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원이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대로 이제 1차에서 승부가 날 텐데 지금 조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려 46만 명이나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차에서 승부가 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2차 결선 투표로 간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본다면 김기현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높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렇죠. 또 당원들 100%로 지도부를 뽑는 방식으로 당원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방식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이 변경된 방식 때문이 아니고 구도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3차 전당대회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첫째는 집권 1년 그러니까 아직 1년 된 대선이 끝나 1년 된 집권 여당의 처음 전당대회 네. 새 지도부 선출이다.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결위에 따른 권위, 보궐에 따른 보궐선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 대목이 이번에 당내 당권 투쟁의 모든 요소를 규정해버린 거예요. 구도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럴까? 뭐 김기현의 개인에 대한 판단, 안철수에 대한 판단, 천하람, 황교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이재명 대표와 야당 대표와의 연장전, 대야 전선이 부각되면서 아직도 대결 국민의 연장으로 인식하면서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번 여당의 당권 경선이지만 야당의 이재명 대표 팩터, 이재명 대표 요소, 이재명 대표 변수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을 거다.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 눈에는 그게 뿌리쳐 보였어요. 네. 이번 당대표 선거가 100% 당심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당원들의 표심이 몰렸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당원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선거에 임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당 지지율도 정말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이 뭐 그 이후에 24%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번 이제 새 지도부는 아무래도 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윤 단일 후보는 김기현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후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한 자릿수의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뭐 당무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뭐 40% 중반까지 끌어올렸는데 역시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자 이런 부분이 좀 작동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반면에 계속해서 지금 천하람 후보의 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그런 기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이 이대로 가면 나중에 잘못 총선에서 엄청난 패배를 할 수가 있다. 좀 상당히 좀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천하람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친윤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비윤으로 돌았고 지금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은 뭐 간신이다라면서 시종일관 계속해서 지금 반역의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그 표심들이 만약에 천하람 후보를 선택하면 제가 볼 때는 2위를 천하람 후보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산 킨텍스 전당대회 현장 화면을 생중계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축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시절 이후 7년 만입니다.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뭐 어찌됐건 정권 교체 후에 첫 여당 전당대회다 지도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다만 언론에서 하는 표현들은 뭐 1호 당원, 이건 당원증에 0001이 따로 없으니까 네. 그냥 대표 당원 이렇게 좀 하는 게 맞는 거. 대표 당원.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되기에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의 후보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분이니까 대표 당원, 또는 뭐 언론에서는 뭐 1호 당원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뭘 하냐?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 네. 외빈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 축사를 통해서 이념에 기반한 정책과 기득권 카르텔을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노동과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핵 위협 등 극복을 위해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나라와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지도부와 하나가 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며 당내 선거에선 승자와 패자도 없다. 국민만을 생각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축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당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것이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 선거 과정이 상당히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발언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번 축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연설문이 사전에 아마 기자들에게, 출입 기자들한테 배포된 거와 달리 달라진 부분이 지금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삽입한 부분이에요. 뭐냐? 다 원래 원문을 보면 다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원래 연설문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좀 틀었어요. 현장에서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라는 대목을 현장에서 넣은 거예요. 저는 이 의미다. 말씀하신 대로 저 당내 선거 아니냐. 오늘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뭐 대충 복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도 패자도 없다. 당내 포용과 화합을 어느 정도 좀 표현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 이 대목을 가장 눈에 띄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전당대회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드렸지만 오늘 3월 8일, 1년 전에 3월 9일 날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 그 당원들에게 고맙다, 띄워주셔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발언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국정 방향은 이런 거다. 특히 국정 방향에서 뭐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이야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히려 뒷부분. 한일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이 국정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 협력을 한 번 더 강조했다는 대목이 최근에 3.1절 기념사와 일본과의 이거 징용 문제 해결, 여기서 좀 더 강조한 것 아닌가.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현장에서 삽입한 그 대목 하나. 두 번째는 한미일 삼국 협력, 이게 오늘 핵심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제 당초에는 당내 화합 그리고 3대 개혁을 강조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외교 문제가 지금 전당대회장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인데 지금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사죄도 빠지고 또 배상도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친일 매국적이다 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외교 문제, 여러분 이제 결국 자리를 한미 동맹 공유하겠습니다.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당내 선거와 관련해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해요. 아시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황교안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행정관 개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액션을 취했잖아요. 하나는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선거 결과를 보고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 잘해야 2등 또는 뭐 3등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남은 꿈, 오직 하나의 꿈은 대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지금 대통령실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쟁을 선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이 축제장을 통해서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분열의 장이 돼가지고 정말 노골적인 이제 분열 사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준석계 그리고 또 유승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까지 하나가 돼서 결국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강력한 내분에 휩싸여서 더 나아가서는 분당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뭐저 흔히 하는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 약간의 뭐라 그럴까 희망도 섞이고 하는 건데 당장의 뭐 분당이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뭐 화야 많이 나겠죠.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당내 차권, 당내에 인정받는 것, 당원들과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저분이 안철수 의원이 맞아 우리하고 함께 고생하고 했지 이 대목을 착근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점으로 가야지. 다시 한 번 더 이른바 뭐 철수나 뭐 탈당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급격하게 한쪽으로 몰릴 거다. 이 점인데 그다음 나중에는 어찌 되느냐. 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 김기현 대표가 된다 치고 가정해 볼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한 몸이 되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총선 앞두고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되는 대목이 생길 거다.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생길 거냐? 결국은 국회의원 후보의 추천 문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공천 문제에서 조금은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것도 뭐 전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비타협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융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큰 문제는 오히려 없을 거다. 저는 그래 보이죠. 네.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평면적으로 봐서 사람 사이가 안 좋다, 뭐 마음이 틀어져서 하는 거는 조금은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하고는 좀 논리나 행동 패턴하고 좀 달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행사장에서 완전히 퇴장을 했고 당초 계획던 예정 시간보다는 행사가 지금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시 45분 정도에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에는 예정됐었는데 시간상 이것이 45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내 선거에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만 했던 부분,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가 계속해서 후보들 간의 난타전 양상으로 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대 막판의 변수로 꼽혔던 것이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놓고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하기도 했고 또 김기현 후보를 사퇴까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이 때문에 이것의 후폭풍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른바 좀 찜찜한 상태이긴 하나 이게 내 마음을 당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변수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에서 한 후보의 도덕적 문제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의 판단 기준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자 땅을 투자를 한 건지 투기를 한 건지 주장만 있고 의심은 되지만 뭐 제가 말한 표현대로 찜찜한 상태이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은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뭐 나오면 판단해보지. 그래서 이 국민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쳤다.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왜? 네. 대통령실이 개입 안 한다고 하고 우리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앞뒤가 다르고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몇 퍼센트 그저께 6%하고 어제 2%한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격앙되고 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죄송합니다만 교회 장로라든지 이런 그 결벽증적인 요소가 있는 것 때문에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와 둘이서 이걸 보이콧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는 글쎄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김기현 후보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때문에 졌잖아요. 당원들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걸로 이후에 뭘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황교안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안철수 후보와 함께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는 오늘 입장을 내고 즉각 전당대회 결과 보이콧이라던가 대여 투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고된 그런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근원적인 시발점은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끌어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성상납 의혹을 가지고 축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대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데 과연 이 전당대회가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 게임의 룰이 보장이 됐는가라는 문제.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100% 책임당원제로 바꿔가지고 유승민 후보의 출마를 원천 봉쇄했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1위 주자 나경원 주자를 강제로 주저앉혔고 그래도 이게 좀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국정운영의 방해꾼이다, 적이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구체적으로 행정관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또 지금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 투쟁이란 말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 사상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신성법 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도덕성이 검증된 유일한 보수 정통주의자는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이 다음에 강력한 대권 주자다라는 것을 차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기현 후보를 때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불복 가능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갈등이 노골화될 것은 이미 정해진 그런 사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꿈이 대권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탈당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천도 아예 못 받는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탈당이라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기가 있고 세력이 있다면은 저는 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격적인 안김 연대가 성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으로 갈 경우에 이것이 연대의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일각에서는 황교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후자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들도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도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다들 선거 유세를 다녀보고 당원들을 만나봤으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기대는 하지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갖고 있을 거다. 그러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될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신호를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유증 이야기하는데 후유증을 흔히 하는 말로 분당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고 어느 전당대회나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는데 어느 정도 후유증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83만 명의 당원 가운데 46만 명이 투표를 해두면서 이게 등수가 나오죠.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당심이 확인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 김기현 얼마 가져갔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보면 안철수와 천하람이 합해서 얼마냐. 둘이서 합한 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냐 절반이냐. 이런 대목을 보면 이 당도 우리 국민의힘 당도 전일적이지는 않구나. 적어도 수도권의 젊은 층들은 또 다른 개혁적 성향을 요구하고 이런 당내 정서가 확인되면 그게 고스란히 당 운영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당 운영에 반영된다 하면 보십시오. 이번에 뽑는 게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하나, 6명이 뽑히고 여기에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이 합류함으로써 지도부가 구성된단 말이에요. 사무총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분들이 적어도 이번에 전당대회에 또 확인된 당심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세력 균형. 이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획득한 몇 퍼센트의 당심, 또 황교안 후보가 선택한 이런 천하람이 대표되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 이런 걸 다 녹여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새 지도부가 할 일인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행에는 성공했으나 과제는 굉장히 냉정히 말하면 새 대표가 굉장히 큰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좀 우리 신성범 의원님하고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게 당 내부 문제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이 2가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를 넘어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진상조사단 TF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김기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건 이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또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 내에서 지금 대여 투쟁을 얘기했고 경선 불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끝나도 지금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당 내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반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격의 고리로 삼고 있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해 가지고 쌍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55 클럽.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과연 맞느냐? 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김기현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고리를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분과 또 민주당의 공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엄청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황교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안철수
또 뭐 이준석계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준석계라든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지, 구체적인 입지를 제가 볼 때는 탈당의 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탈당의 명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문제 제기를 하면 안팎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거나 특검을 추진하면 할수록 당내는 또 여당 내는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일은 특검이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확하게 사실을 좀 더 파악해서 국민들에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땅을 사놨던 게 98년에 그럴 텐데 그 후로 왜 노선 변경에 진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친 증거를 잡아내서 국민들에게 제출하면 그나마 그 사실이 맞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하면 할수록 특위를 만들든 특검을 하든 하면 할수록 미안하지만 당내는 국민의 당내는 더 뭉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정치 투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외가 안팎에서 당 안팎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예,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관심인데 이번에 역시 또 친윤 대 비윤 구도가 명확히 갈렸었고 1인 2표를 행사하는 변수가 있어서 결과 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최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장해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이변이 없을 것 같고 또 여성목 최고위원이 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조수진 뭐 후보 같은 경우 또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인데 결국 뭐 이준석계가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쉽게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만약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이준석계가 한 명으로 정리가 됐다면 틀림없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이제 두 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김용태 거기까지 하면 세 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준석계 지지층에서 전략적인 선택, 즉 뭐 한 명으로 확실하게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한 명이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다 한 명이 1인 2표니까 1인 2표에 맞게 이준석 쪽에서는 이제 그 게임 플랜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대표 한 명, 그래서 1인 2표니까 최고위원 2명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잘 모르겠고 다만 이준석 이른바 전 대표의 정치적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천하람의 득표율이에요. 결과적으로 천하람이 얼마나 표를 얻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서 기대하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당내에서 주류들에게 핍박받을 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특히 수도권의 젊은 청년 당원들이 많이 가입했을 거다. 이 사람들은 천하람으로 갈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리가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몰라요. 네. 10만이 될지 15만이 될지 10%가 15%가 될지 다만 천하람의 득표를 보면 나올 텐데 적어도 천하람이 10% 이상 받느냐 또 황교안 후보의 차이가 얼마냐 안철수 후보에는 얼마나 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진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천하람이 10%만 좀 넘게 받아도 적어도 당내에서 이준석 계열이 이준석 쪽에 뭐가 좀 친화력 가는 당원들 젊은 당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네. 그 정좌는 될 겁니다. 네. 결국에 이번 새로 선출된 지도부 특히나 당대표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 역시나 차기 총선에 승리를 낼 수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선거 과정 내내 총선 승리를 과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었는데 차기 지도부가 누가 선출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역시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다 사활이 걸려 네. 있는 것이죠. 총선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총선에서 굉장히 승리 내지는 뭐 약진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네. 길이 열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식물 대통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제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3대 개혁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고삐를 몰고 갈 텐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 게임이 끝나도 지금 게임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경선 불복종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법적으로 피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분당 사태로까지 가게 된다면은 또 총선이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저는 변수가 많고 그다음에 또 반면에 민주당으로 돌아오면 민주당도 지금 친명과 비명이 굉장히 대립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내부 소통 그리고 또 민생 행보를 통해서 일단 내부를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까지 간다면은 그게 안전하게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그러면 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또 퇴진의 목소리, 사퇴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22대 총선 22대 국회의원 총선인데 내년 2023년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 날. 변수는 딱 두 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야당 민주당이 잠깐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보시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사실은 뭐 반대 세력도 많지만 지지율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좀 단단해졌다 그럴까 국민들이 다 옛날에 27%도 낮아져 있었지만 올라오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익숙해진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단단해진 느낌을 저는 받고 있다. 이게 물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미국도 가고 하면은 크게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기까지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라고 보고 오히려 결정력에서는 야당이다 야당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다. 근데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기어진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면 끌려들어가는 길로 간다면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선거 의외로 여권이 휘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정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야당이 어떻게 자기 정비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만약에 야당에서 적어도 연말 10월이나 9월쯤에 9월이나 10월쯤에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참신한 젊고 참신한 지도부로 수도권에서부터 혁신 바람을 불어낸다면 비등하게 갈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 역량이나 기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 선거 수도권에서 여당이 힘들 거라는 논리도 조금씩 근거를 잃어가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좀 첨언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가변성이 높은 그런 총선 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면에 상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에서 정부를 좀 견제하자라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안전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최근에 여전히 이제 정부 견제론이 높긴 하지만은 정부 안정론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이제 무더기로 이탈표가 발생하는 이제 내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본 것인데 그러면 이대로 갈 것이냐 민주당이 라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대로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뭔가 좀 반전시킬 그런 카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마지막까지 뭐 여당이 유리하다 또는 뭐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불안정한 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두 분께서 총선을 앞둔 여러 변수들까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뭐 법적인 공방도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대위가 가까스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가 6개월 연속 이어졌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총선 승리 이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좀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궐선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가장 핵심이었죠? 당원권 정지, 몇 차 또 뭐죠? 그 가처분. 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법률 용어 가처분 국면, 권성동 뭐 권한대행 사퇴, 또 주호영 비대위의 뭐 붕괴. 그 다음에 나온 게 정의석 비대위야. 네. 작년 9월이었단 말이야. 그때 다들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럼 언제 전당대회를 하냐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저도 4월 아니면 6월 아니겠냐 예측을 했습니다만 빠르게 어떻게 여권 재정비에 들어갔고 오늘이 마무리되는 날이다. 여권은 정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김기현 대표가 되면 대통령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없지만 떨어지면 안 돼요. 당정 분리가 불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 분리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정 융합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이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목을 김기현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 네. 핵심이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되면 그래서 자꾸 정치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 나름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대목, 정부와 다르게. 물론 내년 총선은 사실은 대통령의 성적표가 가장 중요해요. 당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거친 표현이지만 정치 현실과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어떻게 공천 국민에서는 당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뭔가는 김기현 색깔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지도력이 중요하다라고. 네. 예. 지금 계속해서 여야 관계가 여러 사안을 놓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새로운 대표의 하나의 과제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총선을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치르지 않고 그리고 또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김기현 대표의 성격 규정이 결국 이제 관리형 대표로 규정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얼굴은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신의 사무총장이 나올 텐데 그럼 뭐 대통령 직할 체제의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기현 대표는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은 완전 대결주의식 정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권 특히 이제 대통령 실에서는 상당 부분 성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실제로 대결주의로 가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또 이렇게 진보는 진보대로 특히 이제 보수가 결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소폭이지만은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끌고 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더욱 지금 우려되는 이제 진영 대결이 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집권해서 뭐 10개월이 돼가지고는 한 번도 안 만났고 앞으로도 안 만날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 전망을 해보면은 각각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을 하는 진영 대결로 가는데 그래서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수도권의 선택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